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내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누군지, 정치인 등을 체포하도록 명령한 건 누군지 이제 그 진짜 책임을 가리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다른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는 예외를 뒀는데요. 구속 취소 산정 기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만 반복되는 예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비상계엄한 지 132일 만, 파면된 지는 열흘 만입니다. 첫 공판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성현, 김형기 두 계엄군 지휘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담을 넘어가라. 그다음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맨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차례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첫 준비기일 때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윤곽근 변호사는 내일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술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법정안 촬영을 불허한 재판부 결정을 두고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국민 알 권리와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이유로 촬영을 허가했는데 윤 전 대통령만 예외로 한 겁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 아니겠냐면서 재판부 결정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결정도 논란입니다. 구치소에서 나오거나 파면된 이후 자택으로 갈 때 윤 전 대통령이 걸어가며 지지자들을 껴안고 손을 잡아도 경호나 안전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오갈 때 언론이 촬영한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체포 직후 이때가 유일합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영상만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셈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어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도 당의 반성과 변화가 없다며 대선 후보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결국 뚜렷한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나름의 지지 세력을 갖춘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를 포함한 최소 9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됐는데도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를 거부하고 아무런 절박함이 없다는 겁니다. 대선 패배는 기정사실하고 당의 그 조그마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뿐 아니냐.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중도 확장성이 높은 주자가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한 건데 경선 규칙에 대한 불만도 작용했습니다. 다른 정당 지지자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역선택 당지 장치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중도층 지지도가 높은 유 전 의원의 입지가 더 좁아진 겁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어디에 있든 진정한 보수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며 무소속 대선 출마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경선에 들어가는데 절대 강자 없이 최소 9파전 이상의 혼전이 예상됩니다. 비교적 지지세가 견고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새 후보 외에 신윤 윤상현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 또 고졸 삼성 임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을 거쳐 국민의힘을 찾아온 양양자 전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섰던 안철수 의원은 5대 초격차 산업 육성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법률가가 아닌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승만 기념관을 찾아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보수층을 겨냥했습니다. 국민 모두를 함께하는 이런 뭉치는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유승민 두 주자의 지지 세력을 누가 넘겨받아 1차 관문을 넘을지
2차 경선 후보 4명은 오는 22일 추려집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절대 강자 없는 후보 난립 상황으로 펼쳐지자 당내에선 한덕수 총리가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총리가 당장은 나서지 않다가 대선 막판에 보수 진영 단일 후보가 될 거라는 일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3선 중진인 성일종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를 향해 국민 요구에 부응해 응답해달라며 대선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에 능숙하게 맞설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관세 폭탄과 미중 패권 전쟁 속에 분열의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을 적임자라고도 치켜세웠습니다. 당초 현역 의원 50여 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사자 결단에 앞서 섣부른 집단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원내 지도부 당부에 따라 성명은 보류됐습니다. 대신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당 중진이 나서 한덕수 차출론을 공개 요구한 겁니다. 한 총리가 당장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대신 당내에선 한 총리가 적당한 시점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거란 이른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거대한 음모가 경선판을 뒤덮고 있다며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들이 각본을 썼을 가능성이 있고 감독은 친윤 지도부, 주연은 한덕수 총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집중해도 사실은 버거운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는 거기에 집중하시고 대통령 대행 역할에 집중해달라. 당 일각에서 한 총리를 흔들고 있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 한 총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내란 수계와 내란 대행은 독인 객인이다. 대권 노름에 빠졌느냐. 윤석열 사태를 겪고도 아무 바짓가랑이든 붙잡는 앵벌이 근성을 못 버렸냐고 한 총리와 국민의힘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민주당에선 친노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꿔온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하겠다며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내걸고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에게 비명계 주자 3명이 도전하는 1강 3약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노무현과 친문재인계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을 계승하겠다며 노 전 대통령이 행정도시로 옮기려던 세종시를 선언 장소로 택했습니다. 행정수도는 이곳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대 지방정부를 세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민주당의 적통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인들의 어깨 위에서 배운 통합과 연대의 경험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경선은 절대 강자인 이재명 전 대표에게 김동연, 김두관, 김경수, 비명계 세 후보들이 도전하는 1강 3약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경선 첫 일정으로 AI 반도체 업체를 찾아 지원 공약을 발표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고 김동연 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청년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비명계가 이 전 대표를 뒤쫓는 구도인 만큼 경선 규칙은 막판까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13년 유지해온 완전 국민 경선 대신 1차 경선에서 당원과 국민 여론을 절반씩 반영하기로 잠정 결정했는데 당원 사이 이재명 지지세가 압도적인 만큼 비명계 후발주자들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선 룰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민주당은 내일 당원 투표를 거쳐 경선 규칙을 확정하는데 일부 주자들이 이재명 선출용 규칙이라고 반발할 경우 사파정 구도가 다시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오늘 체감 온도가 뚝 떨어졌는데요. 서울에는 눈이 오고 우박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으로 강풍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건물 지붕이 뜯기고 2층 높이의 철제 기둥이 쓰러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바람에 건물 지붕이 순식간에 뜯겨 날아갑니다. 산산이 부서진 지붕 잔해가 도로 위 차들을 덮쳤습니다. 와장창 하고 막 일이 다 쏟아지더라고. 제가 여기 와서 한 2년 정도 살고 있는데 비바람이 이번처럼 이렇게 세게 분 적은 처음이에요. 도심 건물 사이로 휘몰아친 바람에 입간판이 힘없이 쓰러지더니 곧이어 무언가가 주차된 차들을 덮칩니다. 광고 간판을 달아뒀던 긴 철제 기둥이 바람에 뽑혀 쓰러진 겁니다. 원래 이곳에는 2층 높이의 간판이 있었는데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차가 있던 주차장으로 쓰러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오늘 수도권과 호남 서부, 경북과 제주 등에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강풍으로 경기도에만 20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선 강풍에 부러진 나뭇가지가 고압 배전선로를 건드리면서 인근 아파트와 주택 4,800세대가 1시간가량 정전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손세차장에선 유리문이 강풍에 뜯겨나가 산산조각 났고 부산에서도 도로 중앙분리대를 쓰러뜨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안정한 대기 탓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앞에가 안 보여. 돌풍을 동반한 우박이 덮치면서 잠실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가 4번이나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중국에서도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불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간판이 날아가고 아파트 외벽이 떨어지는가 하면 수백 그루의 나무가 쓰러졌는데요. 여기에 폭설과 폭우까지 동반되면서 4월 중순에 기상이변이 동시다발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이 전합니다. 차량 뒤쪽에 붙은 간판을 운전자가 치우려는 순간 또 다른 간판들이 바람에 날려와 운전자를 덮칩니다. 철제 판자가 길을 걷던 여성을 덮치고 뒤따라오던 사람도 바람에 넘어지고 맙니다. 배달원들은 강풍에 이리저리 휩쓸렸고 아파트 외벽이 강풍에 뜯겨지면서 배달원 머리 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 중국 북부 지역에는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대 시속 165km, 매우 강 수준의 태풍급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안우이성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55살 여성이 바람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고 베이징에서는 쓰러진 나무가 840여 그루에 달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이번 주말 두 번째로 높은 주황색 강풍 경보를 발령했고 체중이 60kg 이하의 사람은 바람에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역대급 강풍에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베이징 중심가의 이 하천공원도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풍의 원인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기가 예년보다 훨씬 차가워졌기 때문입니다. 它的冷暖空气的对峙的强度比一般的冷空气活动的时候要更剧烈。 이례적인 찬 공기에 내몽골에서는 폭설이 쏟아져 고속도로가 통제됐고 우한에서는 폭우로 도시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내몽골에서 발생한 황사는 장수성과 상하이, 스촨성 등 중국 중부지방까지 날아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내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이틀 전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종된 노동자 한 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 때문에 중단됐던 수색 작업이 오늘 오후 재개는 됐지만 집안 침하와 기상 악화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변 위험물 제거 등 안전 조치가 확보돼야 하부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밝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현장과 50m가량 떨어진 초등학교는 안전 점검이 진행되면서 내일부터 이틀간 휴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스마트폰과 일부 컴퓨터,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전격 면제했습니다. 전자제품의 가격 폭등과 소비 심리 악화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애플 등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대형 식료품 매장의 계란 판매대. 부활절을 꼭 일주일 앞둔 대목이지만 손님은 드문드문합니다. expensive. No good. No good. 금값이 된 계란이 미국의 부활절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그림으로 장식한 삶은 달걀을 대체하고 있는 상품은 상대적으로 싼 감자입니다. 감자에 색색으로 물을 들여 계란 꾸러미처럼 만들었습니다. 무늬만 부활절 계란입니다. It's hollow plastic eggs that they use for Easter. And then they put candies inside or whatever they need. 스마트폰과 노트북, 하드드라이브,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 관세 대상에서 빼기로 한 미국의 조치도 불안한 물가, 소비 심리 악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산 제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굵직한 정책의 변화를 금요일 밤 관세 국경 보호국의 공지를 통해 조용히 세상에 알렸습니다. 일시적인 유예에 그칠 수도 있지만 당장 삼성전자와 애플 같은 기업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의 50%를 베트남에서, 애플은 제품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넘게 쓴다는 아이폰 가격이 지금의 2배가 넘는 500만 원대로 치솟을 거란 현실적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President Trump understands it takes time to move factories back to the U.S., doing this all very quickly. And when they realized the costs and then the downstream inflationary effects.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에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격동의 지난 한 주 동안 냉온탕을 널뛰었던 트럼프가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언제 또 판을 뒤흔들지 모른다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여전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얼마 전 영남 지역 산불로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나는데요. 2년 전 홍성에서도 대형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상당수가 임시 컨테이너에서 살아왔는데요. 당장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화마가 휩쓸고 간 홍성군 서부면의 한 마을. 온전히 지어진 주택은 온데간데 없고 이 자리에는 컨테이너가 들어섰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 31가구에게 군이 임시로 빌려준 조립식 주택입니다. 성인 2명이 들어가기도 벅찬 방에서 이재민들은 벌써 4번의 명절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오면은 최고 어려운 점들이 너무 좁다 보니까 어디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요. 봄인데도 찬바람이 드는 컨테이너마저도 다음 달 말이면 거주 기한이 끝납니다. 이재민들은 이달 말까지 이 조립식 주택의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년이었습니다. 1,400여만 원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사거나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하는데 이재민들은 비싼 비용을 감당할 여력도 없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새 집을 짓게 된 이재민은 단 7가구. 나머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돈이 없지. 나 죽을 지경의 마음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살려나? 비가 와도 지금 저거 붙인 것 있어도 신 벗고 들어올 데가 없어. 아프니까 숨이 차서 뭐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라도 해줘야 좀 몸이 나서서 담은 벌어서 어떻게도 하든지.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 홍성군은 이재민과 협의해 비용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가 정한 2년이라는 주택 지원 기한은 연장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대형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이들을 위한 마땅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역 전체가 거의 이제 없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2년 만에 그 관련 인프라를 다 조성하고 집을 복구한다라는 건 사실상 어려운. 홍성 산불은 꺼진 지 2년이 넘었지만 집조차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 이들의 상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요즘 우리 동해에서 상어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길이가 무려 3m가 넘는 청상아리도 올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동해에서 잡힌 상어는 40여 마리로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아진 건지 상어 뱃속을 보면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상어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성격이 포악해 사람도 공격할 수 있는 청상아리입니다. 지난 8일 경북 울진 백석항 5.49km 해상, 비교적 육지와 멀지 않은 곳에서 그물에 걸려 발견됐습니다. 청상아리는 몸 길이가 최대 5에서 6m까지 자라기도 하는데요. 이 개체는 이렇게 제 키보다 훨씬 큰 3m입니다. 동해에서는 최근 상어의 출몰 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2023년에 어선 그물에 걸려 발견됐던 상어는 15마리, 지난해는 44마리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3대 포악상어 비율이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청상아리와 백상아리, 청세리 비율이 2023년 53.3%에서 지난해 63.6%까지 증가한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 답을 찾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1년 동안 동해에서 잡힌 상어 가운데 모두 28마리를 해부해봤습니다. 먼저 청세리 상어의 위에서 소화된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아열대와 온대바다에 서식하는 어류 부시리의 유전자가 41% 비율로 검출됐습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민달고기도 25%가 나왔습니다. 청상아리 경우는 황어 유전자가 58%, 민달고기도 26%가 나와 뒤를 이었습니다. 난류성 어종들이 동해 쪽으로 많이 북상을 하게 되고 또 이 상어들이 그러한 어류들을 먹기 위해서 연안으로 동해 쪽으로 많이 붙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동해의 표층 수온은 평년보다 1.7도 이상 오른 18.84도. 이런 고수온 추세가 이어진다면 상어 출몰이 더욱 많아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내일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과 관련해 김진환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형사재판은 입증 요건이 좀 더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 탄핵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죄의 제일 중요한 요건은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권력을 견제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국헌문란 행위란 바로 그 정교한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인 거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헌법 파괴 행위를 5가지 쟁점으로 나누어서 판단했고요. 그 행위들이 모두 다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 국헌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내란죄를 재판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인정과 어려운 증거법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이미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주었기 때문에 커다란 어떤 고비를 넘어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해야 할 헌재 재판관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위헌일까요?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학계 통설에 비추어 보아도 그 행위는 위헌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커다란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권한대행은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를 통한 공직자가 아니고요. 단지 임명받은 공직자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중요한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은 권한대행에게 없는 것이죠. 예. 그러한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인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분명히 역사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다. 헌법을 지켜냈다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승리의 기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명의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사실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패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할 방법을 생각하고 탐구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다른 한편을 악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혐오의 투쟁, 이런 문화를 하루빨리 극복해야 하겠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길이고 승리로 이끄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 변호사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학교 수업에서 종이책 대신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번 학기부터 일부 학교에 도입됐습니다. 한 해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을 놓고 논란이 여전한데요. 실제 교실 상황은 어떤지 재은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한 달 만에 교육부가 수업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수학 시간. 1더하기 5더하기 6을 하면 얼마나 될까요? 12가 되네요. 자, 12가 되면? 학생들이 태블릿을 이용해 직접 만든 문제들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풀어봅니다. 이 학교는 영어 수업에서도 종이 교과서가 사라졌습니다. Yes, I'm thirsty. Do you have water? AI 교과서에 사활을 걸어온 이주호 사회부 총리는 수업 현장을 둘러본 뒤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전혀 이렇게 문제 없이 아주 능숙하게 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정책이 현장에 이제 드디어 뿌리를 내리겠구나 하는. 그러나 전국 초중고 가운데 AI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33%에 불과합니다. 이 부총리가 찾은 대구 지역만 98%로 압도적인 채택률을 볼 뿐입니다. 그나마 AI 교과서를 도입한 곳의 학생들 중 접속 계정에 가입한 학생도 70%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10명 중 3명은 사용도 못 해봤다는 뜻입니다. 가입부터 난관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로 출력된 학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여러 장을 일일이 학교에 내야 하는 등 가입에만 보름이 걸린 학교도 있습니다. 디지털 원패스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번에 동의서는 교과마다 받아야 되니까 막 다 받으면 막 4장, 6장 막 이래요. 교실의 인터넷 연결 문제부터 접속 오류, 시스템 불안정 등 시행 초기부터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가 오늘 튕겼어요. 튕겨서 이제 나가졌어요. 근데 다시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오류인 거죠. 교사가 학생 개인의 단말기를 통제할 수 없어 수업 중 게임이나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보다 걸린 애가 있었죠. 애들이 화면 분할을 해버리면 제가 화면 제어를 해도 사실은 통제가 안 되는? 디지털 교재를 수업에 활용하는 기존의 이른바 에듀테크와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는 잘 될 거라고만 합니다. 성급하지 않았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학기 바로 시작하자마자 다 되면 좋은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는 다 이제 준비가 돼 있다. 너무 일찍 도입된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사우디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석해 AI 교과서 등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는 얼마 전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이 왜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만큼 대형 산불로 번졌는지 그 원인과 대응책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또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막막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문동주 선수가 4번째 선발 등판 만에 첫 승을 올렸습니다.
주무기인 강속구보다 다양한 변화구로 키움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 제구 난조로 조기에 강판당했던 문동주. 1회 실점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곧장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쌀쌀한 날씨 탓에 강속구 대신 변화구 비중을 높인 선택이 통했습니다. 3회 첫 타자에게 안타를 내준 뒤 6회 마운드를 내려오기 전까지 단 한 타자에게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수비진도 몸을 날린 호수비로 문동주의 뒤를 든든히 지켰고 타선도 17안타로 7점을 뽑으며 지원했습니다. 결국 6이닝 1실점을 기록한 문동주는 지난해 9월 이후 222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몸 상태로는 이제 핑계댈 게 없고 제가 이제 야구장에서 저의 모습을 좀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아의 외국인 타자 위즈덤은 8일 만에 다시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2회 좌측 담장을 넘기는 시즌 6호 투런 홈런을 터뜨려 홈런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 7회에는 쐐기 홈런까지 쏘아 올리며 팀의 최하위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우박까지 쏟아지는 궂은 날씨로 4차례나 경기가 중단된 잠실에선 두산이 KV의 시즌 첫 홈런을 앞세워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내년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쇼트트랙 남녀 대표팀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1, 2차 선발전에서 모두 우승하며 종합 1위를 차지한 임종원은 고등학생으로는 유일하게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임종원은 2차 선발전 마지막 날 1000m 비파이널에서 가장 늦게 들어왔지만 1, 2차 선발전에서 모두 우승하며 종합 1위로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유일하게 고등학생 신분으로 태극마크를 단 임종원은 1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황대헌과 20살 신예 신동민과 함께 내년 올림픽 개인전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좀 울음이 나올 뻔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해서 올림픽에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부에선 김길리와 노동희가 종합 1, 2위에 오르면서 세계선수권 우승으로 이미 출전 자격을 따낸 최민정과 함께 올림픽 무대를 갖게 됐습니다. 프로축구 인천 이동률 선수의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포입니다. 원더골을 앞세운 인천은 K리그2 선두 자리를 탈환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춘삼월도 아닌 4월 날씨가 참으로 요란스럽습니다. 서울에는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눈이 내려 0.6cm의 적설이 기록됐고요. 또 낮 동안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이처럼 쌀락 우박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영하권으로 떨어진 강원 산간에는 최대 1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차가운 성질의 저기압이 지나면서 눈 내리는 지역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대설 예비특보인 강원 산간에는 최대 8cm의 많은 눈이 더 쏟아지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에 1에서 5, 서울 등 내륙 지역은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출근길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고요. 낮 동안에도 서울이 10도에 머무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눈과 비구름은 내일 밤에야 물러가겠고요. 강풍특보는 대부분 해제가 됐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춘천이 2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0도, 대구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부지방에는 강수가 잦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은 수요일부터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이제 내일 시작됩니다. 내란이 끝났다는 건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가져온 일종의 착시일지 모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금이 환영하듯 집으로 돌아갔고 계엄 핵심 관계자들은 지금도 하나같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집요하게 심판 절차를 따지는 법기술로 예외와 특혜를 누리며 재판을 무력화시키려 하지 않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감시하는 건 시민 모두의 몫입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